제일막 마지막 숙제 그리고 폭풍 전야. 오늘 우리 막내 지은이가 시집을 갔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웃고 있는 딸아이를 보며 하객들은 엄마가 왜 저렇게 눈물도 안 흘리고 덤덤해? 하고 수군거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 메마른 눈동자 뒤에 숨겨진 것이 슬픔이 아니라 지독한 안도감이라는 것을. 30년. 강산이 3번이나 바뀌는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이 악물고 버텨온 이유. 그 마지막 인질이 오늘부로 내 품을 떠났다. 이제야 나는 진짜 나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어이쿠 김 사장. 와줘서 고마워. 봤지? 우리 사위 녀석 병원장 아들이야 병원장. 하하. 저기 저 남자. 내 남편 최만석. 오늘도 여지없다. 딸아이의 행복보다 자신의 체면이 사돈댁의 배경이 더 중요한 사람. 신부 대기실에서 긴장해 손을 떨고 있는 딸에게 너 시댁 가서 흠잡히지 않게 처신 똑바로 해라.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라고 쏘아붙이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지은이가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딸의 귀에 작게 속삭였다. 걱정 마. 내 아빠 비위 맞추는 건 엄마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너는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 엄마처럼 살지 말고. 식이 끝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도는 시간에도 그는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눈치를 줬다. 표정이 왜 그래? 상갓집 왔어? 좀 웃어. 사돈 보시잖아.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까지만이다. 이 지긋지긋한 연기도 당신의 그 뻔뻔한 허세에 장단 맞춰주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다. 막내딸을 떠나보낸 아비의 서운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평생의 숙제를 끝낸 홀가분함, 그리고 이제 오롯이 나를 부려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는 듯 했다. 어휴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큰놈 장가 보냈고 막내까지 치웠으니 내 할 도리는 다 했네. 치웠다니.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 결혼시킨 걸 두고 쓰레기 치우듯 말하는 저 천박한 입.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신이 나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여보 당신도 이제 고생 끝이야.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어. 이제 우리 둘이 오붓하게 살면 되잖아. 안 그래? 오붓하게. 그 단어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당신이 말하는 오붓함의 정의를 나는 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갓 지은 밥에 국을 끓여 대령하고 당신이 벗어 던진 양말을 줍고 당신 친구들이 놀러 오면 술상을 봐오고 밤이면 당신의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살. 그게 당신에게는 천국이겠지만 나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의 연장일 뿐이다. 저기 여보. 내 말 안 들려? 들려요. 운전이나 똑바로 해요. 이 여편 내가 좋은 날에 왜 퉁명스럽게 굴고 그래? 아 맞다. 내일부터는 아침밥 좀 신경 써. 남편은 백미러로 나를 힐끔거리며 본론을 꺼냈다. 나 이제 퇴직도 했고 애들도 없잖아. 이제 당신 바쁠 거 없지? 내일부터는 아침상에 찌개 하나 달랑 올리지 말고 생선도 좀 굽고 나물도 좀 무치고 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처럼 7첩 반상 있잖아. 거 녹그릇 좀 꺼내서 정갈하게. 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가 이내 싸늘하게 식었다. 7첩 반상. 그놈의 7첩 반상 타령.
신혼 초 시어머니가 남자는 하늘이다라며 가르쳤던 그 밥상. 맞벌이하며 애 셋 키울 때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려내야 했던 그 밥상. 내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퇴원한 다음 날에도 밥은? 하고 물었던 당신. 나는 조용히 핸드백을 움켜쥐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빳빳한 서류 봉투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래, 실컷 떠들어라. 그 7첩 반상 꿈에서나 받아먹게 해줄 테니. 집에 돌아오니 텅 빈 거실이 우리를 맞이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투닥거리는 소리가 사라진 집은 적막 강산이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웠다. 아이고 허리야. 여보 물 좀 가져와. 시원한 걸로.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하려던 내 발이 멈칫했다. 30년 동안 조건반사처럼 움직였던 내 몸.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두었다. 컵은요? 거기 있어요. 따라 드세요.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물 정도는 직접 따라 드시라고요. 저 피곤해요. 씻고 잘 거니까 부르지 마세요. 나는 남편의 벙찐 표정을 뒤로 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참. 저 여자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야, 김영숙. 문 안 열어? 밖에서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만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 염색할 때를 놓쳐 희끗희끗한 머리칼 30년 세월에 닳고 다른 내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여행용 캐리어 하나를 꺼냈다. 일주일 전부터 가족들 몰래 조금씩 짐을 싸두었던 가방이다. 옷가지 몇 벌, 속옷,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 노트.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1995년 3월 14일 만삭인 나를 두고 술집 여자와 팔짱 끼고 가던 날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바로 어제 날짜로 202X년 X월 X일 막내 결혼식 비용 아깝다고 내 적금 통장 뺏어가려던 날이 적혀 있었다. 한 줄 한 줄 피눈물로 써내려간 기록들. 이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다. 나의 고통이었고 나의 증거였으며 내일 아침 그를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무기였다. 후. 깊은 숨을 내쉬며 노트를 덮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핸드백 속에 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다. 이혼 소장. 네 글자가 선명한 그 봉투를 보자 비로소 실감이 났다. 밖에서는 남편이 문 두드리기를 포기했는지 TV 볼륨을 크게 키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그는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던 이 집에서 내일 아침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가 당연하게 여기던 공기 같은 아내가 어떻게 태풍이 되어 그를 덮칠지.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잘 수가 없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늦잠을 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밥 줘. 라고 소리 지르며 깨울 때 밥상 대신 이 서류를 그의 면상에 던져줄 것이다. 잘 자요, 여보. 오늘이 당신이 누리는 마지막 평화일 테니까.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폭풍 전야의 밤은 생각보다 고요하고 달콤했다.
제2막 7첩 반상 대신 차려진 것. 오전 7시. 평소 같으면 도마질 소리와 찌개 끓는 냄새가 진동했을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 집 주방은 절간처럼 고요했다. 나는 앞치마 대신 어제 미리 다림질해둔 정장을 꺼내 입었다. 화장대에 앉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누구 엄마도 최만석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저 자유를 코앞에 둔 인간 김영숙이었다. 부엌으로 나갔다. 전기밥솥을 열었다.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누렇게 변해가는 식은 밥 한 덩이가 보였다. 나는 그 밥을 국그릇에 대충 퍼담았다. 반찬,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쉬어 빠진 김치 한 조각. 그게 전부였다. 탁탁. 식탁 위에 밥그릇과 김치 종지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어제 준비해둔 누런 대봉투를 나란히 놓았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7첩 반상. 오늘 내 차림상은 찬밥, 묵은지, 그리고 이혼 서류. 이보다 더 완벽한 삼합이 있을까? 나는 식탁 맞은편 의자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가 나오길 기다렸다. 아함. 안방 문이 열리고 늘어난 러닝셔츠 바람에 최만석이 하품하며 걸어 나왔다. 그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코부터 킁킁거렸다. 뭐야? 왜 밥 냄새가 안 나? 생선 굽는다며? 그는 부스스한 머리를 벅벅 긁으며 식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식탁 위의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순간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미간이 팍 구겨졌다. 이게 뭐야? 남편의 시선이 식은 밥과 김치 그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나를 번갈아 훑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아니면 믿기 싫은 건지 그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여보,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지. 7첩 반상 차리라고. 녹그릇에 정갈하게 차려오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개밥이야. 그는 밥그릇을 손으로 툭 쳐서 밀어냈다. 국물이 없던 찬밥이라 다행히 쏟아지진 않았지만 밥그릇이 식탁 끝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당신 진짜 돌았어? 막내 시집 보내더니 긴장이 풀렸구만. 빨리 가서 국 안 끓여와. 남편의 고함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요. 금방 할게요라며 주방으로 뛰어갔을 나였다. 하지만 나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식사하세요. 그게 당신 아침이에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남편은 내 태도에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참나. 이 여자가 진짜. 야, 김영숙. 너 지금 남편 무시하냐? 내가 퇴직했다고 지금 깔보는 거야. 돈 벌어다 줄 땐 넙죽넙죽 받아먹더니 이제 쓸모없다 이거야. 레퍼토리. 지겨운 그 레퍼토리. 30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돈 타령.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돈? 그래요. 당신 돈 벌어오느라 고생했죠. 근데 그 돈 당신 혼자 벌었나요? 당신 밖에서 일할 때 집안일, 육아, 시부모님 병수발.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당신 연봉보다 많아요. 그리고 나는 손가락으로 식탁 위에 누런 봉투를 톡톡 두드렸다. 밥 투정 그만하고 이거부터 드시죠. 이게 진짜 메인 요리니까. 남편의 시선이 그제야 누런 봉투에 꽂혔다. 이게 뭔데? 뭐 보너스라도 탔냐?
아니면 뭐 땅 문서라도 훔쳐왔어. 그는 툴툴거리면서도 돈 냄새를 맡았는지 냉큼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입구를 찢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가 내용물을 꺼냈다. 하얀 A사 용지 맨 위에 적힌 굵은 글씨. 이혼 소장. 종이를 읽어 내려가는 남편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다시 흑빛으로 변해갔다.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종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나를 쳐다봤다. 이혼? 소장? 야, 너, 이게 뭐냐?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에게 나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글씨 읽을 줄 알잖아요. 당신 해고 통지서예요. 나 김영숙은 오늘부로 최만석 아내직을 사퇴합니다. 뭐 사퇴? 야, 이 미친 여편네야. 이게 장난인 줄 알아. 남편은 소장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씩씩거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금방이라도 손이 올라올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장난?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장난이었나요? 그 안에 다 적혀 있어. 당신이 툭하면 밥상 엎은 거, 시어머니가 나 머리채 잡을 때 구경만 하던 거, 내 이름 된 적금 몰래 깨서 주식으로 날린 거. 판사님이 보면 참 재미있어 하시겠네. 이게, 그리고 착각하지 마요. 그거 찢어봤자 소용없어.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고 접수는 이미 끝났으니까. 남편은 멍해진 표정으로 바닥에 뒹구는 종이 쪼가리를 내려다봤다. 현실감이 없는 걸까? 아니면 꿈이라고 믿고 싶은 걸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다. 식기 전에 드세요. 아, 참. 오늘부터 저는 이 집에서 밥 안 합니다. 설거지는 당신이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요. 나는 현관에 미리 챙겨둔 캐리어를 향해 걸어갔다. 뒤통수에 대고 남편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야, 김영숙, 너 거기 안 서.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야, 그의 악을 쓰는 소리가 마치 패배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나는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러닝셔츠 바람으로 식은 밥과 이혼 서류 앞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초라한 늙은 남자. 그게 내가 30년을 받들어 모신 하늘의 실체였다. 그래. 다시는 안 들어와. 그 지옥 같은 집에 너 혼자 잘 살아봐라. 현관문을 닫고 나오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 맛이 달랐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내 인생의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제3막 남편의 착각 객기 부리다 들어오겠지. 집을 나온 지 10시간이 지났다. 내가 도착한 곳은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오피스텔. 남편 몰래 10년 동안 시장 볼 때 콩나물값 깎고 파트타임 알바 뛰어가며 모은 비상금으로 마련한 나만의 벙커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저녁상을 차렸다. 메뉴는 샌드위치 하나와 캔맥주 한 캔. 남편이 알았으면 가장이 밥을 기다리는데 어디서 빵 쪼가리를 먹냐며 상을 엎었을 메뉴단. 닭 치익 마이너스. 맥주 캔 따는 소리가 이렇게 경쾌했던가. 한 모금 들이키자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탄산의 따가움이 내 속의 체증을 뻥 뚫어주는 것 같았다. TV 리모컨을 내 마음대로 돌릴 수 있다는 것.
누가 설거지 안 하냐고 잔소리할까봐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 이 좁은 방구석이 그 넓은 아파트보다 훨씬 광활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어댔다. 액정에 뜬 이름 삼식이 영감. 나는 피식 웃으며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으로. 여보세요. 야, 너 지금 어디야? 해가 졌는데 안 들어오고 뭐해? 말했잖아요. 나 집 나갔다고. 소장 못 읽어봤어요? 아, 진짜. 장난도 정도껏 쳐야지. 너 지금 찜질방 갔냐? 아니면 친정 갔어? 장모님 돌아가셔서 갈 데도 없잖아. 당장 안 튀어와? 남편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이다. 그저 내가 부부싸움 좀 하고 홧김에 찜질방이나 가서 식혜나 마시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다. 늘 그랬으니까. 내가 화나서 나가도 갈 곳이 없어서 결국 저녁 밥 차릴 시간 되면 기어들어왔으니까. 저기요, 최만석 씨. 나 지금 찜질방 아니고요. 내 집이에요. 당신이랑 상관없는 내 집. 뭐? 내 집? 웃기고 있네.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구해. 너 내 지갑에서 돈 훔쳤냐? 하. 당신은 끝까지 돈 타령이네. 걱정 마요. 당신 돈 10원도 안 건드렸으니까. 내 능력으로 구한 집이에요. 능력? 웃기지 마. 야, 배고파 죽겠으니까 잔말 말고 들어와. 나 지금 라면 끓여 먹게 생겼어. 내가 감히 남편한테 인스턴트를 먹여. 이게 직무유기야, 알아? 직무유기. 평생 전업주부를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더니 밥 안 차려주니 직무유기란다. 라면 끓일 줄은 알아요? 물 조절 못해서 한강 만들 텐데. 뭐 알 바 아니지만 끊어요. 야, 야. 김영숙. 너 진짜 안 들어오면 현관 비밀번호 바꾼다. 다신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바꾸세요. 어차피 그 비밀번호 당신 생일이라 누를 때마다 기분 더러웠는데 잘 됐네. 나는 전화를 끊고 맥주를 다시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1분도 안 되어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띠링. 너 내가 카드 정지시킨다. 당장 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면 봐줄게. 띠링. 애들한테 쪽팔리지도 않냐? 큰애한테 전화하기 전에 들어와라. 띠링. 냉장고에 반찬 어디 있어? 멸치볶음 어딨냐고. 마지막 문자를 보고 나는 박장대소했다. 이혼 한 해 만에 하는 와중에 멸치볶음 위치를 묻는 남자라니. 정말이지 구제불능이다. 나는 답장 대신 갤러리에 저장해둔 사진 한 장을 전송했다. 오늘 아침 식탁 위에 두고 온 것과 똑같은 이혼 소장 사진 파일이었다. 그리고 짧게 텍스트를 쳤다. 답장 멸치볶음은 쓰레기통에 버렸어. 당신이 저번에 짜다고 안 먹는 데서. 그리고 카드? 정지해. 그거 당신 명의 가족 카드잖아. 난 내 체크카드 쓸 거야.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다. 정막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정막은 조금 달랐다. 남편의 바닥을 확인하고 나니 미련이나 죄책감 같은 찌꺼기가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겉표지가 너덜너덜해진 비밀 노트.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할 추가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야 했다. 노트를 펼치자 15년 전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2005년 5월 5일 어린이날. 남편이 회사 야유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동창 여자랑 등산 갔다가 걸린 날. 증거 그때 차 조수석에서 나온 립스틱 묻은 종이컵 사진 찍어둠. 그때는 애들이 어려서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가슴을 치며 덮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 노트 속에 잠들어 있던 당신의 죄악들이 내일부터 하나씩 세상 밖으로 나와 당신의 목을 조를 것이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다. 저 수많은 불빛 어딘가에서 남편은 퉁퉁 부른 라면을 먹으며 씩씩대고 있겠지. 내일이면 풀 죽어서 들어오겠지라고 자위하면서. 착각은 자유라지만 그 대가는 비쌀 것이다. 내일 아침 당신은 또 한 번 놀라게 될 테니까. 내일은 큰아들과 막내딸이 당신을 찾아가는 날이니까. 기대해요, 여보. 당신이 심어놓은 자식 농사 어떻게 수확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나는 마지막 맥주 방울을 털어넣으며 노트의 다음 장을 넘겼다.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제3학 아버지,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30년의 기록. 내레이션 마이너스 영숙. 그 시각, 내가 떠난 집. 남편은 아마 아침부터 목을 빼고 현관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아니라 우리의 장남 지훈이를 기다리면서. 그는 확신했을 것이다. 여자는 감정적이라 문제야. 이성적인 우리 아들이 오면 제 엄마를 설득해서 데리고 오겠지. 하지만 여보, 당신이 간과한 게 있어. 지훈이는 당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지난 30년 나의 눈물과 한숨을 먹고 자란 나의 목격자라는 사실을. 소파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던 만석이 초인종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라면 국물이 튄 러닝셔츠 차림 그대로 그는 한달음에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오냐? 지훈이냐? 역시 내 새끼밖에 없다. 문을 열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큰아들 지훈 35세이 서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손에는 어머니를 모셔올 차키 대신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만석은 아들의 굳은 표정을 읽지 못한 채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아이고 아들, 어서 와라. 너 엄마한테 연락 받았지? 내 엄마가 아주 노망이 났다. 나보고 이혼하자고 서류를 던지고 나갔어. 이게 말이 되냐? 당장 가서 네 엄마 좀 잡아와라. 내가 말하면 듣지도 않으니까 네가. 아버지, 지훈이 만석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 만석은 순간 멈칫했다. 왜 그래? 너도 뭐 화난 거 있냐? 지훈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다. 식탁 위에는 이틀째 치우지 않아 말라비틀어진 밥풀과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지훈은 그 참상을 잠시 바라보더니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다. 어머니 모시러 온 거 아닙니다. 아버지 설득하러 왔어요. 그래. 설득. 네가 내 엄마를 좀. 아니요. 아버지요. 이혼 서류 토장 찍으시라고요. 만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뭐?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도장. 너 지금 내 애비 보고 이혼을 하라고? 만석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삿대질을 해댔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등골 빼서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놨더니 이제 와서 제 어미 편을 들어. 이게 자식 놈이 할 소리야. 지훈은 흔들림 없이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등골을 빼셨다고요? 아버지 월급 생활비로 쓰기 빠듯했던 거 저도 알아요. 제 유학비요? 그거 엄마가 식당 주방 보조하고 새벽에 우유 배달해서 모은 돈이에요. 아버지가 주식으로 날린 돈 메꾸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진짜 모르세요? 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 잘 컸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결과요? 지훈이 헛웃음을 지으며 가방에서 복사본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어제 영숙이 보던 그 비밀 노트의 사본이었다. 이게 뭐냐? 엄마가 30년 동안 쓰신 일기예요. 아니, 일기가 아니라 사건 기록지라고 해야겠네요.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199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지훈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갔는데 남편은 연락 두절.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여직원이랑 스키장에 있었음. 병원비가 없어서 친정 오빠한테 빌림. 2002년 6월. 월드컵 4강전. 시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 남편은 방에서 TV만 보며 시끄러워. 축구 안 들려. 라고 소리 지름. 지훈이가 울면서 말리다 밀려 넘어짐.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무나 구체적인 날짜와 정황. 잊고 싶었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치부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이 여편 내가 이런 걸 다 적어 놓고 있었어. 뒤에서 호박 씨를까?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다. 저 그때 12살이었어요. 할머니가 엄마 때릴 때 아버지가 TV 볼륨 키우던 그 모습.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때 엄마가 저 안고 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만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너 대학 갈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엄마가 참을게. 그러셨어요.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는 약속 지키셨어요. 우리 다 키우셨고 결혼까지 시키셨잖아요. 이제 엄마 놔주세요. 아버지 밥 차려주고 수발들 의무 엄마한테 더 이상 없어요. 야, 그래도 가족이잖아. 30년을 살았는데 정이 있지 어떻게 무 자르듯 잘라. 너네 엄마 잠깐 화난 거야. 네가 가서 좀 빌어주면. 만석은 끝까지 비굴하게 매달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당장 자신의 불편함이 더 무서운 것이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이요? 엄마한테 아버지는 공포였고 짐이었어요. 정이 아니라 징글징글한 인내였죠. 지훈은 명함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엄마 변호사 연락처예요. 소송으로 가면 아버지가 100% 져요. 위자료 재산 분할. 이 기록들이면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뺏기실 거예요. 그나마 엄마가 협의 이혼으로 해줄 때 토장 찍으세요. 그게 아버지가 챙길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너 진짜 갈 거야? 아빠 밥도 못 먹었는데. 라면 드세요. 평생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 고마운 줄 모르고 드셨잖아요. 이제 아버지 스스로 차려 드시는 법 배우셔야죠.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다. 텅 빈 거실. 다시 혼자가 된 만석. 탁자 위에는 아들이 두고 간 비밀 노트의 사본과 명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쁜 놈들. 독한 것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만석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소리 없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의 다음 장을 넘겼다. 자신이 왕처럼 군림했던 지난 30년이 사실은 살얼음판 위였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아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남편은 모른다. 내가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지금 칼을 갈고 있다.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날카롭고 조용한 칼을. 재호막 아빠 때문에 운 게 아니야. 막내딸의 고백. 아들이 다녀간 뒤 남편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소주를 깠다고 한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보루가 남아 있었다. 바로 어제 결혼한 그의 영원한 공주님 막내딸 지은이. 남편은 확신했을 것이다. 아들은 머리가 커서 엄마 편을 들지만 마음 여린 막내딸만큼은 아빠 불쌍해서 어떻게 하며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하지만 그는 모른다. 가장 조용히 지켜본 자식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식탁 위에는 빈 소주병 2병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붉게 취한 얼굴의 만석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신혼여행지인 하와이는 지금쯤 아침일 것이다. 여보세요? 아빠? 수화기 너머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파도 소리가 섞인 밝은 목소리였지만 만석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톤이 가라앉았다. 오냐, 지은아. 아빠다. 아빠가 지금 죽겠다. 만석은 다짜고짜 울먹이는 연기부터 시작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술 마셨어? 술이 안 넘어가게 생겼냐? 내 엄마 집 나간 거 알지? 거기다 내 오빠 놈은 와서 애비한테 이혼 도장 찍으라고 협박이나 하고 가고. 세상에 천지분간 못하는 놈들이 어디 있냐? 지은아, 네가 전화해서 엄마 좀 타일러라. 아빠 굶어 죽어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들어오라고 해. 만석은 당연하다는 듯 딸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지은아, 듣고 있냐? 아빠 말 안 들려? 한참 뒤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나 사실 엄마 집 나온 거 알고 있었어? 만석의 술이 확 깼다. 뭐? 알고 있었다고? 그럼 너도 한패야. 네가 어떻게 아빠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결혼식에 쓴 돈이 얼마인데. 돈. 또 그놈의 돈. 지은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주눅든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빠 어제 결혼식장에서 나 울었을 때 아빠가 그랬지? 키워준 은혜 생각하니 눈물이 나냐고. 효녀라고. 그래. 내가 펑펑 울었잖아. 하객들이 다 효녀라고 칭찬했는데. 아빠 착각하지 마. 나 아빠 때문에 운 거 아니야? 뭐? 나? 엄마 때문에 울었어? 나는 이제 도망치듯 시집 가서 편하게 살 텐데. 저 지옥 같은 집에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해서. 엄마가 아빠한테 또 무시당하고 밥상 차리느라 허리 휘어질 거 생각하니까. 발길이 안 떨어져서 운 거야? 만석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자신이 화려한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했던 어제. 딸은 그 자리에서 탈출의 안도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한테 부족한 게 뭐 있었어? 남들 다 부러워하는 번듯한 집, 너 유학, 결혼 비용. 내가 다 해줬잖아. 물질적인 거? 그래, 고마워. 근데 아빠는 우리한테 돈 주는 하숙집 주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 날 아빠 온 적 있어? 졸업식 때? 한 번도 안 왔잖아? 바쁘다고 돈 번다고? 근데 엄마는 아빠가 생활비 끊겠다고 협박할 때도 식당 설거지해서 우리 용돈 줬어.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릴 때 우리 방 문 잠가주고 밖에서 대신 욕먹은 것도 엄마였어. 야,
그건 다 옛날 얘기잖아. 아니, 나한테는 매일매일이 생생해. 아빠, 엄마 이혼 소송 비용? 그거 오빠랑 내가 반반씩 대기로 했어? 뭐시라. 만석은 뒷목을 잡았다. 아들에 이어 딸까지 자식들이 합심해서 아내의 이혼 스폰서가 되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아빠, 이제 인정해. 엄마는 아빠 아내가 아니라 식모였고 감정 쓰레기통이었잖아? 우린 엄마가 행복해지길 원해. 아빠도 이제 아빠 인생 알아서 살아? 더 이상 엄마랑 우리 감정 담보로 잡지 말고. 너 그러고도 내 딸이냐? 당장 한국 들어와. 이 결혼 무효야. 끊을게. 남편 기다려.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아빠가 진짜 반성하기 전까진 나도 아빠 안 보고 싶어. 매정한 끊김음이 거실을 채웠다. 만석은 여보세요. 야, 박지은. 하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기계적인 신호음뿐이었다. 그는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자신은 근엄하게 앉아 있고 아내와 아이들은 뒤에 서 있는 사진. 그때는 자신이 이 집안의 중심이자 태양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사진 속 아내와 아이들의 표정은 웃고 있지 않았다. 모두가 지쳐 보였다. 다들 미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밥을 굶겼어, 옷을 벗겼어. 만석은 소주병을 들어 입에 털어 넣었다. 쓰디쓴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 속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다. 아들의 이성적인 손절에 이어 딸의 감성적인 손절. 이것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처참한 붕괴였다. 만석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도끼로 바뀌었다. 그래. 다 필요 없다 이거지? 나만 나쁜 놈 만든다 이거지? 좋아. 끝까지 가보자 이거야. 그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소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쥔 것이 칼자루가 아니라 이미 베어버린 상처뿐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내레이션 마이너스 영숙. 딸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아빠랑 통화했어? 마음 약해지지 마. 하와이 바다 진짜 예쁘다. 나중에 엄마랑 꼭 다시 올 거야. 사랑해. 나는 문자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고맙다. 너의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엄마는 반드시 승리할게. 제육막 왕의 몰락 쓰레기장과 위경련. 내가 집을 나온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다. 변호사에게 전해 듣기로는 남편은 아직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 내가 굶어 죽어가는 꼴을 보면 제 발로 기어들어오겠지. 아마 이런 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보, 당신은 모른다. 당신이 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당신의 손발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걸. 손발이 잘린 왕이 할 수 있는 건 제자리에서 썩어가는 것뿐이다. 거실은 말 그대로 돼지우리였다. 바닥에는 치킨 뼈, 짜장면 그릇, 말라붙은 컵라면 용기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소파에는 벗어 던진 양말과 속옷이 널브러져 있고 퀴퀴한 호라비 냄새가 진동했다. 만석은 러닝셔츠 바람으로 소파에 누워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배야. 일주일 내내 배달 음식과 인스턴트로 연명한 결과였다. 평소 조미료 들어간 음식은 입에도 안 뗀다며 유난을 떨던 그의 위장이 기름진 배달 음식 폭격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약.
약이 어디 있더라. 만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기어 일어났다. 평소 같으면 여보, 소화제 하고 소리만 지르면 30초 대기조처럼 아내가 물과 약을 대령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다. 그는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 영수증 뭉치만 나왔다. 두 번째 서랍 손톱깎이만 굴러다녔다. 부엌 찬장 안방 화장대. 어디를 뒤져도 그 흔한 소화제 하나 찾을 수 없었다. 30년을 산 집인데 자기 집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까막눈이나 다름없었다. 아 진짜. 이 여편네가 약을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나 죽으라고 다 가져갔나? 결국 그는 약 찾기를 포기하고 다시 소파에 쓰러졌다. 그때 꼬르륵거리는 배보다 더 급한 신호가 왔다. 입고 나갈 옷이 없었다. 세탁기 앞에는 일주일치 빨랫감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쌓여 있었다. A씨 이거 하나 못 돌릴까봐. 그는 며칠 전 호기롭게 세탁기에 세제 사실은 락스였다를 들이붓고 돌렸다가 아끼던 등산복 바지가 하얗게 탈색되어 걸레짝이 된 참사를 겪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세탁기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고 있었다. 속옷이 하나도 없네. 서랍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빨래 바구니를 뒤적거려 그나마 덜 냄새나는 3일 전에 입었던 팬티를 다시 꺼내 들었다. 자괴감이 밀려왔다. 대기업 부장 출신 동네 유지 소리 듣던 최만석이 신내 나는 팬티를 다시 주워 입는 처지라니. 휴대폰이 울렸다. 카드사 문자였다. 카드 승인 거절 잔액 부족. 아내 영숙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생활비 통장의 잔고를 싹 비워버린 것이다. 사실 그 돈은 영숙이 푼푼히 모은 돈이었으니 당연한 권리였다. 뭐야? 잔액 부족? 야, 김영숙. 만석은 뚜껑이 열려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의외로 영숙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너무나 차분하고 심지어 생기 있는 목소리. 만석은 배를 움켜쥔 채 악을 썼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통장에 돈 다 어디 갔어? 나 지금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잖아. 병원요? 왜요? 어디 아파요? 그래. 나 아파 죽겠다. 네가 해놓은 밥이 없어서 며칠 굶다가 겨우 컵라면 먹고 체했다고. 너 남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냐? 당장 와서 약 내놔. 영숙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들려오는 대답은 만석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약은 거실 TV 장식장 왼쪽 서랍, 파란색 약통 안에 있어요. 3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도 몰라요? TV 장식장. 만석이 허겁지겁 서랍을 열어보니 진짜 그곳에 약통이 있었다. 그리고 컵라면 먹고 체한 게 내 탓이에요? 당신 손으로 끓여 먹었잖아요. 나이 60 넘어서 자기 몸 관리 하나 못하면서 무슨 큰 소리예요? 야, 남자가 부엌 일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그렇지. 그리고 빨래. 세탁기가 고장 났잖아. 내 등산복 다 망가졌어. 세탁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당신이 멍청한 거예요. 락스를 부었겠죠, 뻔하지. 그 등산복 비싼 건데 쌤통이네요. 뭐? 쌤통? 너 진짜. 최만석 씨. 지금 당신 꼴을 보세요. 밥도 못해, 빨래도 못해, 약도 못 찾아. 당신은 가장이 아니라 그냥 덩치 큰 신생아예요. 젖달라고 보채는 늙은 아기. 늙은 아기? 더 이상 아기 키우기 싫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징징거리지 말고 끊어요. 아, 그리고 병원 갈 돈 없으면 걸어가세요. 운동 부족이라 아픈 거니까.
만석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약통을 찾았지만 약을 꺼내 먹을 힘조차 없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눈자위는 퀭하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러닝 셔츠에는 김치 국물이 튀어 있고 누가 봐도 버림받은 노인 그 자체였다. 내가 덩치 큰 아기라고?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항상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라고 큰 소리쳤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삶으로 바꿔준 건 아내였다. 돈은 종이 조각일 뿐 밥이 되고 깨끗한 옷이 되고 안락한 집이 되는 건 오로지 아내의 손끝에서 나온 마법이었다는 걸. 그는 난생 처음 깨달았다. 거실 구석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악취가 올라왔다. 그 악취가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나는 냄새 같았다.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만석의 눈에 도끼와 함께 일말의 공포가 서렸다. 이대로 가면 진짜 고독사할지도 모른다는 생존 본능.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살아야 했다. 그리고 아내를 다시 데려와야 했다. 무릎을 꿇든 협박하든. 김영숙.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양복끈 아마 세탁소 비닐이 씌워져 있던 유일한 옷을 꺼내 입었다. 그의 발걸음이 아내가 있다는 그곳 오피스텔로 향했다. 하지만 그것은 화해를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마지막 발악이었다. 제7막 설거지 돕겠다는 그 말 30년 늦었어. 오후 2시. 오피스텔 앞 카페 창가에 앉아 나는 그를 기다렸다. 저 멀리서 익숙한 걸음걸이가 보였다. 한때는 저 어깨가 태산처럼 커 보였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다림질이 엉망인 양복, 짝짝이 양말, 그리고 잔뜩 구부정해진 초라한 노인의 뒷모습뿐이었다. 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자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아, 나의 지난 30년이 저 냄새 속에 갇혀 있었구나. 만석은 쭈뼛거리며 영숙의 맞은편에 앉았다. 일주일 만에 보는 아내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화사한 파스텔 톤의 블라우스, 단정하게 드라이한 머리, 무엇보다 혈색 도는 피부. 자신은 일주일 새 10년은 늙었는데 아내는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다. 그 괴리감에 만석은 말문이 막혔다. 왔어? 만석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영숙은 대답 대신 미리 주문해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 앞으로 밀어주었다. 마셔요. 당신 좋아하는 믹스커피는 여기 안 팔아요. 만석은 빨대를 입에 물고 쭉 들이켰다. 목이 탔던 모양이다.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준비해온 대사를 읊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당신이? 그래.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인정해. 당신 고생시킨 거, 애들한테 소홀했던 거. 내가 다 인정할게. 만석은 곁눈질로 영숙의 표정을 살폈다. 무표정했다. 그는 조금 더 세게 나가기로 했다. 작전명 동정심 유발. 나 지금 꼴 좀 봐라. 밥도 못 먹어서 위경련 났지, 빨래 못해서 신내 나지. 당신 없으니까 집이 아주 쓰레기장이야. 내가 벌 받는 거지 뭐. 당신이 이겼어. 김영숙이 이겼다고.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숙이 차갑게 잘랐다. 아니, 내가 졌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당신도 밖에 나와서 고생 그만하고. 그 좁은 오피스텔에서 어떻게 살아? 넓은 아파트 놔두고. 고생? 나 지금 너무 편한데? 아침에 늦잠 자도 깨우는 사람 없지, 밥 투정하는 사람 없지. 여기가 천국이야. 만석의 입술이 바짝 탔다. 집천국 밥고생이라는 공식이 깨져버렸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타협한 제시. 그래.
당신 힘들었지. 알았어. 내가 앞으로는 좀 도울게. 만석은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비장하게 말했다. 설거지. 그래,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리고 주말엔 청소기도 한 번씩 돌려줄게. 어때? 이 정도면 파격적이잖아. 나 같은 남편 없어, 진짜. 영숙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 웃음소리가 너무 허탈해서 만석은 움찔했다. 왜 웃어? 내가 한다니나. 영숙은 웃음기를 싹 거두고 정색하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 그게 문제야. 도와준다는 그 말. 집안일이 내 일인데 당신이 선심 써서 도와주는 거야? 그건 우리 둘의 일이야. 지난 30년 동안 당신 똥 기저귀만 안 찼지. 내가 다 받아줬잖아. 이제 와서 설거지 몇 번 하겠다고. 그걸로 퉁치자고.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무릎이라도 꿇어? 내가 빌게. 됐어? 만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다. 예전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알았어요. 가요하며 일어났을 영숙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영숙은 우아하게 다리를 꼬며 커피를 마실 뿐이었다. 소리 지르지 마요. 없어 보여. 그리고 무릎 꿇지 마요. 당신 관절도 안 좋은데. 영숙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이혼 소장이 아니라 재산 분할 합의서 초안이었다. 당신 이거 도장 안 찍으면 나 정말 소송 끝까지 가요. 변호사 말이 당신 유책 사유가 차고 넘쳐서 아파트값 절반은 무조건 내 거라더라. 거기에 위자료까지 청구하면 당신 그 집 팔아야 할걸? 집을 팔아? 야, 그게 어떤 집인데? 그러니까 선택해요. 지금 깨끗하게 협의 이혼하고 아파트라도 지킬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집 날리고 쪽박 찰지. 만석의 손이 덜덜 떨렸다.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치밀하고 냉정하고 무서운 협상가였다. 여보, 영수가, 제발,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밥은 누가 해줘? 내 약은? 나 늙어서 고독사하면 좋겠어. 결국 만석은 울먹이며 본심을 토해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아내가 필요하다는 그 찌질한 고백.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만석의 손을 잡는 대신 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주었다. 만석 씨, 나는 당신 아내지 간병인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아니야. 그녀는 만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당신 밥 차려주느라 쓴 내 30년 그걸로 충분해. 남은 인생은 나 따뜻한 밥 해먹이고 나 좋은 옷 입히는 데 쓸 거야.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살아. 밥솥 사용하는 법부터 배우고. 영수가, 가지마. 나 진짜 죽어. 안 죽어. 라면 끓여 먹고도 일주일 잘 버텼잖아.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꼴 배 아파서라도 보지. 영숙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카페에 홀로 남겨진 만석. 그의 앞에는 얼음이 다 녹아 밍밍해진 아메리카노와 덩그러니 놓인 재산 분할 합의서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내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끝났다. 진짜 끝났어. 그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앞으로 닥칠 나 홀로 삶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을까? 제8막 결혼은 졸업. 내 인생은 입학 1년 후. 1년 후. 계절이 4번 바뀌었다.
그 사이 나는 법적으로 완벽한 남이 되었다. 치열했던 재산 분할 소송은 나의 비밀 노트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면서 나의 완승으로 끝났다. 남편. 아니, 그 노인은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다. 내 몫을 떼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연히 들려온 소식. 그와 나의 현재는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갈라져 있었다. 15평 남짓한 좁은 빌라. 거실에는 뜯지 않은 택배 상자와 소주병, 컵라면 용기가 뒹굴고 있었다. 최만석 67세은 러닝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차림으로 TV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1년 전에 그 기고만장하던 풍채는 온데간데 없고 살이 쏙 빠져 앙상한 몰골이었다. 아, 배고픈데.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 말라 비틀어진 단무지, 신내나는 반찬통 몇 개가 전부였다.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들은 입에 맞지 않아 버리기 일쑤였고, 직접 해먹으려다 냄비를 태워 먹은 뒤로는 가스불 켜기가 무서웠다. 그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다. 통화 목록에는 아들, 딸, 며느리가 있지만 모두 발신 내역뿐 수신 내역은 없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요양보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 저 최만석인데요. 오늘 언제 와요? 나 배고파 죽겠는데. 네? 오늘 일요일이라 안 온다고요? 아, 노인네 굶어 죽으라는 거야 뭐야. 뚝. A씨, 다들 나만 무시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는 휴대폰을 집어 던지려다 액정이 깨지면 수리비가 아까워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재산 분할로 반토막 난 자산 좁아진 집 사라진 거니. 그가 가진 건 과거의 영광이라는 낡은 훈장뿐이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손으로 주워 먹으며 중얼거렸다. 영숙이가 된장찌개 하나는 기가 막히게 끓였는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그의 곁에 남은 건 윙윙거리는 파리 한 마리와 지독한 고독뿐이었다. 어머, 영숙 언니. 여기야, 여기. 선글라스를 낀 멋쟁이 중년 여성들이 손을 흔들었다. 그 사이로 김영숙 64세의 캐리어를 끌고 걸어왔다. 화사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스카프를 두르고 은발을 세련되게 쇼컷으로 자른 그녀.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주름 사이사이에는 여유가 흘러넘쳤다. 미안. 문화센터 유화 수업 마무리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네. 언니 진짜 화가 다 됐네. 저번에 그린 그림 구청 전시회에 걸렸다며? 어우 몰라.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운이 좋았어. 영숙은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여권을 챙겼다. 오늘은 친구들과 동유럽 미술 기행을 떠나는 날이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 여권은 장롱 깊숙이 처박혀 있었고 그녀의 세상은 부엌과 거실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세상은 지구 전체로 넓어졌다. 카톡. 휴대폰을 확인하니 막내딸 지은에게서 온 사진이었다. 엄마, 잘 다녀와. 아빠 소식은? 신경 쓰지 마. 요양 등급 신청해 드렸으니까 나라에서 알아서 해줄 거야. 엄마는 엄마 인생만 즐겨. 사랑해. 영숙은 덤덤하게 휴대폰을 덮었다. 아빠 소식이라는 단어에도 심장이 요동치지 않았다. 그저 남의 집 이야기처럼 씁쓸하지만 담백한 감정뿐. 그녀는 공항의 통유리창 너머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이 나이에 혼자 되는 게 무섭지 않냐고. 외롭지 않냐고. 나는 대답한다. 남편 밥상 차리느라 내 끼니 거르던 시절이 더 외로웠다고.
옆에 누가 있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게 진짜 고독이라고.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 30년의 결혼 생활은 나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준 학교였다. 이제 나는 그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자, 가볼까? 내 인생은 이제 막 입학식 치렀으니까. 영숙이 친구들의 팔짱을 끼고 출국 게이트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다. 결혼은 졸업, 인생은 입학.